네, 8월의 마지막 주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첫 거래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이벤트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짙어진 모양이죠. 네, 그래서인지 기술주 위주의 하락세가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좀 혼조세를 보였던 시장이었는데 간밤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헤드라인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체리네코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간밤에는 기술주의 자금이 이탈해서 블루칩 우량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나는 일종의 로테이션 트레이드가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가 이렇게 혼조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는 0.2% 가까운 상승으로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제는 41,240포인트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다우지수가 되겠고요. 그랬던 반면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금 강한 매물이 출회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85%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이번 주 목요일 아침이죠. 우리 시간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랐다 내렸다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실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배 급증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더 중요한 것은 3분기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미스가 나더라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번 실적 발표 다음 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10% 정도의 등락률을 보일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그동안 보여왔던 8%의 등락률보다 더 큰 것인데요. 때문에 이번 주 아주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목요일 아침 그 결과를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경계감에 2%대 하락하는 모습이죠. 12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주들 역시도 비교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간밤 리드햄 측의 목표가 하향 소식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150달러에서 이제는 140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최근 올 가을 비트 출하량이 전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사측에서 이런 커멘트를 내놨었죠. 이에 따라서 실적 컨센서스에 약간의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3.83%의 내림세 98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이 반도체주들의 동반 약세 속에 장비주들도 많이 빠졌지만 이쪽 컴퓨터 하드웨어 테마에 자리하고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특히나 크게 흔들렸습니다. 8%대의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 하락하면서 5,100포인트 선마저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기술주 소식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애플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신제품 공개 일자가 이제 9월 9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원래 10일로 예상이 됐는데 이날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간의 첫 번째 대선 토론이 있는 날이다 보니까 하루 앞당겼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폰 16, 애플워치 10 그리고 새로운 에어팟 모델들을 공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또 새로운 운영 체제인 iOS 18 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시클리컬 섹터로 가서 테슬라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간밤 조금 비교적 큰 폭의 흔들림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캐나다가 앞으로 중국산 전기차,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로이터의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세율이 무려 100%로 상당히 큰 규모고 얼마 전에 미국이 부과했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매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테슬라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테슬라가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있죠.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9%포인트의 추가 상계 관세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10%였던 관세가 오는 11월부터는 19%로 대폭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있는데요. 그럼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를 보시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생산되는 전기차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포션을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만 하더라도 51%의 그 비중이 달했고, 그리고 직전 몇 분기 연속해서 50%를 상회하는 중국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중국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테슬라가 가장 많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물론 캐나다는 사실 이 테슬라의 고향인 미국과 이 관계가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면 되겠죠. 따라서 그 직접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로 클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앞으로 조금 더 관찰을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장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3.23% 급락하면서 213달러 선에 간밤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히트맵으로 돌아가서 업종별로 가장 많이 빠졌던 것은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많이 올랐던 것은 에너지 섹터였는데요. 이 유가 상승의 영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선제 공격을 가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유가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이 두 벤치마크 모두 3% 안팎의 오름세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OG 리소시스, 엑슨모빌 등의 대표주들이 2%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유가 상승을 부추겼던 또 하나의 재료, 엑손모빌이 내놨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 외신파트에서 유정 앵커가 자세한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핀두어더의 주가가 간밤 크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테무의 모기업이죠. 이 실적에 대한 쇼크가 있었는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경쟁까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어렵다는 설명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사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거의 30% 가까운 폭락세를 나타냈고요. 100달러 선을 아주 간신히 지켜낸 채 ADR의 주가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태양광 기업 솔라엣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CEO 교체 소식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좌측에서는 대체자를 찾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10년 이상 경영을 리드해왔던 인물이 사임한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만큼의 성장을 그래도 이끌어왔는데 이 사람이 빠지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성장성이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솔라엣지의 주가는 9%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그랬던 반면에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금을 많이 조달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의 고금리 압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에라, 퍼스트솔라 등의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도 썬런 등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의 정유회사 페트로브라스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려잡았고요. 목표가도 2달러에서 20달러로 아주 큰 폭으로 높여잡았습니다. 배당 인상에 따라서 매력도가 증가했다는 평가이고요. 배당금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수익의 업사이드를 무려 60%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잉입니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보잉의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간 비행사 2명이 이 보잉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스페이스 X의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보잉의 굴욕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주가는 간밤 1% 가까운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타난 미국의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간밤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는 또 어떠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지, 해당 지표들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 간단한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바로 전해드리죠. 이게 내구재 수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 7월의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10% 가까이 급증하면서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증가해 2,89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4%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10.4% 증가했고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수주는 같은 기간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전월 대비 0.1% 감소한 수준입니다. 네, 이 내구재 수주라고 하면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고가의 제품의 지출을 의미하는 수준인데요. 이게 이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들에게 좀 큰 비중의 지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내구재 수주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6월 내구재 수주 기준으로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번에 9.9%, 10%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4%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예상보다 경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이다. 이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라고 해당 지표를 보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에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었던 지표였는데 어떻게 작용을 했을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간밤에 이 7월 내구재 수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제 지표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 생산 지수가 공개가 된 건데 사실 그리 좋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한 수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텍사스 내에서 100개 이상의 대형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인데 이 제조업 생산 지수가 1.6으로 전월 대비는 소폭 상승한 수준인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좀 혼조세를 보이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보다는 덜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해당 지표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래 제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은 확인을 하면서 이 전반적인 우려는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7월의 내구재 수주도 그렇고 이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 생산 지수도 그렇고 이 긍정적이다라는 지표였는데 이 시장의 지수를 상향 조정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30일에 공개가 될 PCE를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PCE인 만큼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특히나 해당 지표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해서 그 강도, 금리 인하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잡아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간밤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소식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국제유가 상승을 견인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나 엑손모빌이 이 전과는 좀 다른 전망의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엑손모빌은 전 세계 석유 수요가 2050년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한 석유 수요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각국이 탄소 배출을 억제하면서 탈석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반대되는 전망입니다.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앞으로 25년 동안 하루 1억 배럴이 넘는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수요 감소 전망을 토대로 석유, 가스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급격한 유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각국에서 이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탈석유화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석유량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엑손모빌이 이는 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이 공급을 좀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유가 상승을 가파르게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건데요. 그래서 엑손모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 석유 수요 전망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 1억 배럴가량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석유, 가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오일 쇼크에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엑손모빌의 해당 리포트가 또 간밤에 석유 유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 역시나 유가 상승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사실 이에 리비아 유전 폐쇄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리비아가 하루에 118만 배럴가량의 석유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유전 폐쇄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에 13만 배럴가량 크게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라고 공개를 한 거죠. 이렇게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 중단을 발표를 하면서 유가 상승이 좀 견인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라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 공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정학적 갈등, 이 무력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간밤에 국제유가 3% 이상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엑소모빌 역시나 수요에 대한 부족을 지금 공개한 상황 속에서 사실 모든 의견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 수요 감소를 예측하는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석유 수요 감소 이어질 것이다. 지금 1억 배럴에서 7,500만 배럴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았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역시나 오히려 더 적은 양의 수요치를 측정한 상황입니다. 더 급격한 감소세, 하루에 5,480만 배럴가량의 석유만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측면에서는 이 중국 시장 안에서 석유의 수요가 크게 두드러질 것이다. 이제 중국 내에서 석유의 시대가 저물 것이므로 이 중국의 수요 감소가 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이 국제 글로벌 이 석유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엑소모빌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자동차 이 전환은 빠를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래도 산업용 수요가 관건이므로 이 해당 지표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국제유가의 변동폭을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글로벌 기업들의 구조조정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정보기술 기업인 IBM에서도 특히나 중국 시장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IBM도 중국에서 R&D 작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IBM은 중국 개발랩과 중국 시스템랩을 폐쇄하면서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에서 1,000여 명을 해고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중국 지난해 1월 3,900여 명의 직원을 간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서 사업 조정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에릭슨, 테슬라, 아마존, 인텔에 이어서 IBM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인텔에 이어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구조조정, 특히나 중국 덜어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내에서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더해진 탓인데요. 이 IBM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내에서만 매출이 지난해 19%,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유만이 아니라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견제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빅테크를 중심으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관세도 끊임없이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도 이 관세 동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또 체린 앵커가 전해준 것처럼 이 미국이 캐나다에 어느 정도 관세를 부과했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가량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가량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르면 내달 10일에 해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밝힌 건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관세 이슈가 이 테슬라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은 이 지금 견제 기조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견제 기조가 조금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대중 규제가 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힘들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확인이 되지만 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부분, 이 중국이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칩 확보가 어려워진 중국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서버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당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직접 물리적으로 사람이 해당 칩을 훔치거나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첨단 칩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첨단 칩, 특히나 엔비디아의 H100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견제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어찌 보면 중국이 활로를 찾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인공지능 서버를 잘 임대함으로써 지금 기조를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기조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좀 포인트였을 것 같습니다. 중동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상승을 했고요. 간밤에 WTI 3.5% 상승했습니다. 금 역시 소폭의 상승세 이어갑니다. 0.39% 상승을 했고요. 10년물 국제금리 3.818%로 거래 이어갔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